코로나가 지나가니 인플루엔자가 유행,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등장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데 여름 감기라니 호흡기 감염병의 재유행인 것일까요? 파라인플루엔자의 이례적인 유행이 올겨울 독감 재유행을 부르는 전조일까요? 마상혁 경남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파트너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있는 마상혁입니다. 오늘은 그 인플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 동시 유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초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다가 2021년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남반구나 북반구가 동일하게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 이미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런 트윈데믹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보면 이 트윈데믹이 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호주에서 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그 환자 발생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2020년 이전까지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해마다 유행을 했었고요. 다른 바이러스도 같이 동시에 유행하는 패턴을 보였던 것이 우리나라 호흡기 바이러스의 감염 역학의 특징이고요. 2020년 2월 이후부터는 전체 호흡기 바이러스의 유행 자체도 급격히 감소를 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발생이 아주 미미하게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요, 산발적으로 환자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동시에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경우를 우리가 멀티데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가, 그리고 국민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적절하지 않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언론 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을 보게 되면 해마다 유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최근에 발생이 없었다는 것도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플루엔자의 특징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 감염 원인이 20세, 그러니까 18세 이상의 성인들에서 주로 감염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감염 원인이 작용을 해서 소아청소년에 전파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다라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해마다 유행 특징이 뭐냐면 7일 18세 학童기 아이들이 먼저 감염이 되면서 환자가 증가되고 이런 연령대의 환자들이 지역사회 유행의 감염원으로 작용을 한다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플루엔자 유행 그 바이러스 유행이 과거처럼 그렇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감염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백신 접종이겠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 사용이겠죠. 그래서 마스크 사용은 이미 우리가 많이 이제 적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럽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이 시작이 되면 마스크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환자의 발생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뭐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건강한 사람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역시 고위험군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 건강한 사람은 저절로 좋아진 병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나 2009년도 이후부터 이 스와인플루 대유행 이후부터 이 인플루엔자 감염이 되면 우리가 모스테라비아, 페라비아 같은 이런 항바이러스들을 꼭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계시는데 역시 건강한 사람은
그런 항바르 제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uncomplicated influenza virus infection인데요. 특히 이제 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연세 많은 분들은 보면 밥맛이 없다, 힘이 없다, 뭐 어지럽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요. 그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발열과 복통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통이 보통 약 인플루엔자 그 소아 환자에서 약 30%가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그리고 노인 환자들은 매우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과거 같으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때 보면 사람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유행이 없을 거지만 이렇게 이제 유행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유행들이 많아지면서 국가가 많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런 항공기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어떻게 유행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유행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보면 2020년 그 1월부터 시작해서 환자가 계속 발생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기관과 이 교수님께서 예측을 하셨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받아들여간 적이 없다. 오히려 정책에 혼란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외국의 보고들은 어떻게 되냐 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한 병원에서 2020년 1월 25일부터 2020년 3월 25일 사이에 그 대상으로 이제 입원 환자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약 7%의 환자가 다른 바이러스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동시에 됐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동시 감염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2020년 그 2월 달부터 2021년 12월까지 영국에서 한 연구를 보게 되면 역시 동시감염은 약 8.4%, 그중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가장 혼합 감염의 주요한 원인이었고요. 가장 많았고요. 그렇지만 그 예후도 가장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거는 건강한 사람들이 동시 감염됐을 때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고위험군이 동시 감염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명심을 하고 이제 앞으로에 있을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비드-19 감염에 대해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게 결론이 났고요. 일단 콜티코스테로이드는 중증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더라. 중증 아닌 환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면역 반응이 나타난 이후에 생성된 이런 사이토카인, 염전 사이토카인이 개인별로 많이 나타나고 적게 나타남에 따라서 병의 증상이 가볍고 중하게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경우를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증가된 이제 이런 그 사이토카인 때문에 장기 손상을 받게 되면 우리 눈에는 폐로 가게 되면 폐로 보이는 거고요. 뇌로 가게 뇌염, 그다음에 심장으로 가게 되면 뭐예요? 심근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보는 임상적인 표현형은 감염 이후에 발생하는 면역 반응 이후에 생기는 장기 손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면역 반응을 줄이는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장기 손상이 감소되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면역 반응을 줄이는 이 단계에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콜티코스테로이드와 또 하나는 아이바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증 환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중증 아닌 환자에서는 사용을 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중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바이지 방금 말씀드렸고요. 모노클 안티바디는 이게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그러니까 변이가 없다라는 전제에서 만들었지만 변이가 자꾸 생김으로써 모노클 안티바디의 그 기대 효과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본적 지침이 보게 되면 현재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는 이제 렘데시비르, 박스로비드, 모르피라비르가 치료제로 지금 현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플란트로 넘어가게 되면 건강한 사람은 우리가 증상 완화에는 분명히 도움되지만 뭐 저절로 좋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런 그 항바이러스 안티바이러스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중증 환자에서 이 인플루엔자를 조기 치료했을 때의 증상 완화는 분명히 도움되는 거지만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약간의 논란이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호흡기 증상, 상기염 치료를 해놓은 거고요. 많은 그 병원에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그렇고 2차 감염을 걱정해서 미리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생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초기에 일어난다고 해서 이게 2차 감염이 바로 왔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초기부터 항생 쓰는 것은 좀 신중하게 어,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이 환자들이 보면 좋아지고 있다가 중간에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흉부상에서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2차적 세균성 감염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에서 보면 특히 어린아이에서 뉴모칼 백신 접종이 굉장히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청소년에서는 중증 세균성 감염에 의한 폐렴은 굉장히 많이 감소됐고요. 이런 백신 효과 때문에 어, 그 인다이렉트 이펙트가 생겨서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서도 이 중증의 세균성 감염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항생 사용은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해야 될 거라 생각되고요. 대증 치료를 하는 것은 뭐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뭐 해열제 먹고 그다음에 쉬는 겁니다. 해열제도 지금 보면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미노펜만 효과 있는 것처럼 하는 거지만 다른 NSAID도 사실은 그 환자가 그 문제가 없더라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요.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부프루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성인도 역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 그 질병이 있고 이런 그 엔세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하면 물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엔세이드도 보면 우리가 주사제가 있고 경구약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사제가 더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서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위험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 시속 항원 검사했을 때 음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증상은 인플루엔자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인플루엔자에 대한 치료를 고위험군 하에서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은 코비드-19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 개발이 바이러스 변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한 발 뒤늦은 백신 접종을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군집 면역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이제 확정이 났기 때문에 고위험 중심으로 접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아청소년에서도 고위험은 아니면 굳이 접종할 필요가 없다. 소아청소년이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인데 우리가 해마다 해왔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백신 접종하고 난 뒤에 시간 지나고 나면 이 백신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개 보면 한 3개월 사이에 보면 거의 백신 유효성, effectiveness는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10월 달 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백신 접종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접종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권장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시 유행은 가능하지만 예측은 불가능하다. 다음에 2009년에 경험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쵸?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 경험을 되살려서 우리가 이런 대유행에 만약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차를 교환해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쉽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미 또 2022년 2월에서 4월까지 대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는 이제는 그런 유행은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가 있고, 또한 이것은 다른 외국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이것이 그렇게 심한 이제 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 대란으로 가겠느냐는 것은 약간 의문스러운 게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 동시 감염은 그렇게 험히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역시 고위험군은 고위험군이다. 건강한 사람은 동시 감염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동시 감염돼서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 때 그런 경우 없을 거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건강했다라는 그 면밀한 그런 검사가 없는 상태의 상황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아까 그도 말씀드리지만 항생제 처방은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는 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한 지가 3년이 됐고요. 인플루엔자 유행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태풍이 불면 아무리 준비를 많이 잘해도 피해가 제로가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이 방역 정책은 이 연령과 지역을 고려한 방역의 최대 공약을 찾아서 음, 실행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에 방역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거죠. 초과 사망자 발생이라든지 국민 기본권이 또 너무 지나치게 제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다음 그런 것들이 조금 외국을 본다라면 우리가 좀 눈높이를 낮출 필요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 적어도 그 전에 이 국민들께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이런 것 정보들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경로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동의를 우리가 소통을 통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이렇게 좀 더 나은 방역의 정책들이 나와서 실행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어,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